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나요? 네,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수선한 10월 이제 마지막 거래일 출연하셨는데 네. 뭐 전쟁통에 국채 금리 뭐 발작하고 시장도 힘들었고요. ETF 시장은 어땠나요? 네, 뭐 ETF 시장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네. 일주 단위로 성과의 순위도 굉장히 많이 손바뀜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그래도 일주일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그동안 좀 못 들어봤던 ETF들도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KB스타 창업투자회사 ETF가 지난 일주간 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ETF는 그 벤처 캐피탈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한 그 구성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와 같이 두나무에 투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세가 굉장히 그렇죠. 컸었죠. 그러한 영향이 이 ETF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화장품주의 네. 성과가 좋은데 네. 맞아요. 지난 일주간 화장품 ETF도 한 3.5% 오. 상승을 하면서 국내 ETF 시장에서 조금 돋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조금 수요를 이동시키면서 금 관련된 ETF도 지난 한 주간 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관련된 ETF 그리고 유럽 명품 ETF도 뭐 상승률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뭐 굉장히 좋지 않았던 증시 가운데서 플러스 성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성과를 보시더라도 성과의 어떤 상승 폭이 굉장히 조금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앞에서 이제 일주 성과에서 보셨다시피 안전자산인 금 관련된 ETF들이 한 3%, 4% 지난 1개월간 상승을 하면서 네.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조정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좀 투자자들 자금은 뭔가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그 레버리지 ETF로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보시면은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 2배에 추적을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 2,400억 원 정도 자금이 몰렸고요. 1개월 기준으로는 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좀 몰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도 지난 1개월간 한 5천억 원 정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의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좀 안정적인 인컴 투자 전략으로는 꾸준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관련된 그런 전략 ETF로도 지난 1개월간 뭐 한 400억 원 정도 그리고 200억 원 정도 자금이 몰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니즈는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최근 일주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뭔가 좀, 순매수, 순매수 상위하고 네. 지금 어때 수익률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지금 순매수에서 보셨다시피 2차 전지로도 여전히 조금 자금이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지난 새벽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향후 전망이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피는 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조금 그 기업들에게 안 좋은 환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 성장성은 또 전기차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판단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유의하면서 투자 전략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은 개인 순매수 상위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 ETF 쪽으로 여전히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2차 전지주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이제 바닥이 아닐까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의 성과도 지난 한 주간 보시면은 수요일, 목요일 한 7%씩 하락을 했어요. 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하락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뭐 박 팀장님 왜 한 일주일 동안 장사 안 하셨어요? 왜 오늘 표에 SOL이 안 보여요? 아, 네, 그러게요. 자, 이제 금융시장 네. 불안하다 보면 이제 또 안전자산으로 이제 또 눈길이 가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는 오히려 불안할 때 가격 좀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원자재 쪽 시장 상황이나 ETF 쪽에서의 원자재 상품은 어떤가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감이 조금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네. 그 어떤 조금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은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WTI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배럴당 95달러까지 근접을 했다가 현재는 좀 많이 떨어져서 네. 8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또 한 4%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이 맞아요. 나타났고요. 이제 천연가스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그런 전쟁 그 우려 때문에 좀 단기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된 투자에도 관심을 조금 이동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 그리고 WTI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는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네. 달러하고 금을 생각하는데 이게 달러하고 금은 보통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갖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오히려 좀 커플링되는 움직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내 상장된 원자재 ETF들은 다 달러 해지가 되어 예. 있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달러와 원자재 가격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해지하는 그런 흐름인데 특히 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가 좀 약해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고금리 시대에서는 또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각각의 자산의 그런 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금, 달러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굉장히 좀 역의 상관관계가 눈에 띄시죠. 근데 예. 최근에는 조금 같이 동행하는 그러게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요즘 투자 전략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 참 다들 난감해하는 시기입니다. 어려워하세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오프닝에서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ETF 쪽에서 뭐 인컴 투자 전략 네. 이게 뭐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을 네. 때 확실한 투자에 대한 수익원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 하면은 배당, 그리고 채권이라 하면 이자, 네. 혹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임대료 수익 아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그 손익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하락과 상승에 따른 자본 손익,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이라든지 임대료 수익과 같은 확정적인 인컴 수익으로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자본 손익에 대한 우리가 예측 그 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확실한 인컴 수익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컴 투자형 ETF로 어떤 관심을 좀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컴형 ETF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네. 인컴형 ETF에는 주식 배당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ETF가 인컴형 ETF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ETF 그리고 구조화 상품 ETF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배당 ETF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채권은 아무래도 이자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채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자 수익에 대한 갈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채권 ETF가 제공이 되고 있고, 리츠도 아무래도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이라는 확정적인 그런 수익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이제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커버드 콜과 같은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화 상품들, 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박 팀장님, 네. 이제 인컴 전략이라는 게 인컴 투자 전략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픽스드 인컴 이렇게 개념으로 딱 채권 투자 네, 그런 채권 것처럼 하면은 이자, 네. 배당이나 이자, 맞습니다. 임대 수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나 배당만 생각해서 주식 사고 이자 받아 먹을 생각으로 그냥 채권 사고 네. 그냥 만기까지 쭉 가는 네. 그러면 무슨 뭐 시가평가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네. 그렇게 가는 전략하고 ETF를 통해서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드는 ETF는 아무래도 좀 부가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낮은 보수로 ETF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채권 ETF 하면은 사실 이 자본,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영향을 받는 받는다. 그런 채권 ETF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기까지 이 ETF를 보유한다라면은 내 원금은 지키고 이자 수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아하, 있는 예. 만기 채권의 ETF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배당 ETF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인컴형 ETF가 대부분 월배당으로 나와 있다, 네.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월배당 ETF는 이 인컴이라는 확실한 재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인컴이 발생하는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월배당 ETF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 자산에서 나오는 인컴이 매월 쌓일 수 있는 구조의 자산인지는 좀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배당 ETF하고 인컴용 ETF 뭔가 좀 선정할 때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 운용사에서 월배당 구조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자산에서 매월 재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주식형 ETF에서 월배당 ETF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그렇죠. 않고, 그리고 결산월도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월배당 전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기업은 결산월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분배 주기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 전략으로 꾸릴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상품 성격상 보니까 그거네요. 무슨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상품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냥 적당한 확실한, 확실한 수익률. 네. 얼추 그러면은 뭐 은행 적금보다는 낫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수익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주식형 그 배당 ETF는 네. 배당 수익률이 한 뭐 3% 이상이기는 한데 아. 뭐 최근에는 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비교를 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또 뭐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보면 이제 11월, 네.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네. 연말정산 준비도 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도 연금 세액공제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이제 연말 되면은 내년 이제 연말 정산에 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신다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그래서 내가 900만 원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한다라면은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148만 5천 원.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118만 8천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 쏠쏠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네.
재원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또 달라집니다. 당연히 개인 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안에는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때 받았던 퇴직금도 재원으로 남아 있죠. 이런 부분은 또 퇴직소득세 7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 연 1,2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을 받게 된다라면은 5.5%, 3.3% 사이에서 우리가 저율 과세를 받지만, 연 1,200만 원이 초과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도 사실 올해부터 바뀐 부분인데요. 네. 기존에는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로 그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6.5%.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따져봐야겠네요. 어느 게 더 네. 유리할지. 네. 맞습니다. 요즘 저 연금 때문에도 저 ETF 많이 이용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연금저축 경우에 투자가 불가능한 ETF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개인연금 그리고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 예. ETF를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요. 개인연금과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개인연금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예. 다 투자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다만 퇴직연금 IRP는 조금 더 투자 가능한 ETF의 범주가 좁아지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당연히 투자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선물형 ETF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명칭에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ETF들은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고요. 하지만 합성 운용 방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는 또 위험자산 한도 70%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주식형 ETF에는 내가 적립금의 70%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나머지 30%는 조금 이제 뭐 채권형 그 ETF라든지 채권 혼합형 ETF 예.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TF,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ETF를 투자를 하실 때 해외 자산 ETF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해외 상장 ETF 대비해서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는 세제상 열의가 있습니다. 뭐 매매 차익이라든지 분배금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지만, 네.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과세가 이연이 되고,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3.3%에서 5.5% 좀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국내 주식형, 국내형 ETF는 말씀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예.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매매 그 차익에는 비과세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서 투자를 해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율 과세이긴 합니다만 과세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지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도 배당은 또 배당 소득세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월배당이라든지 배당과 관련된 국내 주식형 ETF는 또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1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11월에 ETF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가격의 변동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정적인 수익, 뭐 채권의 이자라든지 주식의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도 그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 레버리지 쓰는 ETF 쪽으로 어떻게
많이들 금액이 들어오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 1주간 뭐 2천억 원 정도, 1개월간 6천억 원 정도 자금이 개별 ETF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로 몰렸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향이라는 죄송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확정적인 인컴형 ETF로 조금 마음을 이동시키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뭐 60 후반 한 70 정도 바라보시는 분들 같았는데 아마 대학인지 여고 동창인지 몰라도 한 너댓 분 모여서 얘기하시는 주제가 네, 레버리지. QQQ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즐긴다. 네. 맞아요.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또 네. 공격적으로 해서 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또 그분들 또 2차 전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 최근에는 반도체 쪽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빠르세요들. 예. 정말 빠르세요들. 네. 예. 자, 오늘 ETF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